이거 이제 역학입니다. 자, 다음은 건강교육 원격 수업 시간에 교사 학생이 나눈 대화 내용이에요. 가로 안에 기억에 해당하는 관절 운동 용어와 니은에 해당하는 명칭을 순서대로 쓰세요. 선생님, 제가 며칠 전 동네에서 조깅을 하다가 발목을 겹찔렸어요. 발목이 아프고 붓기가 있어서 병원에 갔는데 족관절 염좌래요. 그게 뭐예요? 족관절 무슨 염좌는 다음의 그림처럼 발목이 꺾이면서 주로 발목 바깥쪽 인대에 손상이 생기는 경우다. 바깥쪽 인대의 손상. 즉 인대가 과도하게 늘어나게 되면서 찢어지는 현상이 염좌죠. 경험하는데 발목 부위에 발생하는 손상 중에 가장 흔한 유형이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렇게 접질렸어요. 그럼 여기 바깥쪽 이쪽에 인대가 여기 인대가 손상되겠죠. 그래서 여기 차삭 찢어지면서 여기에 출혈이 발생되고 굉장히 이렇게 붓기가 돼서 올라올 거예요. 심해지면 여기서부터 이제 근데 이거 여러분들 경험을 해보셨다면 여기만 이렇게 붙지 않아요. 여기만 붙지 않아요. 요 안쪽까지 이렇게 여기까지 보여요. 빨개요. 그래서 이렇게 4번 염좌가 됐는데 요 안쪽이 빨개요. 아까 이 건이 어떻게 돼 있다 그랬어요? 이렇게 연결돼 있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도 찢어지고 이쪽에도 손상이 와요. 그쵸? 그러면서 출혈이 생겨요. 양쪽에. 여기보다는 여기 출혈이 더 많겠죠. 그래서 안쪽 바깥쪽 다 새카매져요. 이쪽은 안에서 출혈이고 이쪽은 또 피부가 가깝잖아요. 건에서. 만약 반대로 꺾이면 외번 염좌가 되겠죠. 이쪽 방향이 굉장히 이제 출혈이 생기면서 붓기가 생겨요. 이러면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런 부상은. 그래서 운동하실 때 염좌가 많이 생기니까 그 뭐라 그러죠? 아이들 운동화 착용할 때도 될 수 있으면 러닝화 이런 거 보다는 농구화 신게 하시고 특히 러닝화 같은 경우에 이제 그게 문제가 뭐냐면 무게중심이 높아요. 제가 와이프를 꼬셔가지고 에어맥스 360 이거 전체 바닥에 에어맥스인 거 그걸 사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샀거든요. 근데 그거 신고는 절대로 운동 안 해요. 예. 그냥 가벼운 러닝 정도는 하지만 농구는 절대로 안 합니다. 왜? 무게중심이 너무 높아요. 그래서 자칫 그냥 툭툭 돌아가는 거죠. 가벼운 공 던지긴 해도 게임은 절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농구화 같은 경우는 어때요? 바닥이 낮아요. 바닥에 닳고 기저면이 넓어요. 그쵸? 그리고 엄지발가락 사이에 이제 동그랗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으면 뭐예요? 이게 피벗이 쉽죠. 뒤꿈치도 넓고. 그래서 안정감 있고 목을 잡아주는 이런 운동화를 착용하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부상을 예방할 수 있죠. 그렇군요. 의사 선생님께서 집에서 쉬면서 경과를 살펴보자고 하셨는데 운동도 못하고 집에만 있으려니 벌써부터 우울해지는 것 같아요. 우울해진대요. 운동이 부족하고 지금도 굉장히 우울한 사람들 많죠?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생기는 집단적 우울 현상을 우리 코로나 블루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블루가 파란색이라는 뜻도 있지만 우울하다는 뜻도 갖고 있으니까. 운동이 부족하고 햇빛을 충분하게 쬐지 않으면 우리의 몸에 신경 전달 물질이 있는데 이 수준이 낮아진대요. 그래서 우울증이 생긴대요. 이 또한 이 신경 전달 물질은 트립토판을 합성하게 되는데 이 운동 기능, 수면, 식욕, 분노 등에 조절하는 데 역할을 한대요. 그러니까 세라토닌은 우리 트립토판이라고 해서 우리 신경 전달 물질로 인해서 어떤 에너지 대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에너지 흡수를 할 수 있는 게 바로 트립토판이거든요. 근데 요거에 대한 능력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목이 다 나은 후에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면 우울함을 극복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운동은 우울증 장애 치료뿐만 아니라 예방 효과도 있어요. 운동은 감소된 어떤 수준을 높일 수 있으니 집에서라도 발목에 무리가 가지 않는 상태로 상체 운동이나 코어 운동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코어는 뭐 여러 움직임의 코어가 있겠죠. 기능에 따라서도.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코어는 허리 척추에 대한 운동들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울증 감소, 운동 심리학에서 우리 주로 얘기 나왔던 게 뭐예요? 바로 세로토닌이죠. 예.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자, 팔굽혀펴기에서 팔을 펴는 동작, 가동작이에요.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팔을 굽히는 동작 이렇게 내려오고 있어요. 할 때 주관절, 엘보 조인트래요. 그럼 엘보니까 어디예요? 팔꿈치죠. 팔꿈치. 이 엘보 조인트를 가지고 얘기하래요. 엘보 조인트, 팔꿈치 관절을 굴곡하고 펴게 만드는 주동근이 3두근하고 2두근이죠. 예. 그래서 운동 형태, 근수축 형태, 주동근을 쓰고 각 동작의 근수축 형태의 특성과 특성이 서로 다른 이유를 각각 한 줄로 쓰래요.
그러면 팔을 펴는 동작이니까 팔을 펴는 펴근이죠. 중요한 게 주관절의 운동할 때 일단은 폈으니까 뭐예요? 폈으니까 펴이죠, 뭐 펴. 이렇게 써도 되죠. 예. 또는 신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팔을 굽힘이니까 뭐라 그래요? 굽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렇게 써도 돼요. 예. 역학적으로 그렇게 표현하니까. 대신 또 이제 한자로 쓰면 굴곡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 굽힘. 예. 이렇게 써도 상관없어요. 영어로 쓰란 문제는 절대로 안 나와요. 예. 그리고 우린 영어를 하는 학문이 아니니까. 그다음 근수축 형태. 펴는 근육이 펴게 만들었어요. 그럼 무슨 수축이에요? 당연히 단축성 수축이죠. 그렇죠? 주동근은 누구예요? 펴는 근육이니까 상완 삼두근이죠. 무슨 일을 한 거예요? 양의 일을 한 거죠. 자, 지금 굽히는 동작이에요. 주동근이 상완 삼두근인데 펴는 운동을 하고 싶지만 지금 상완 삼두근의 내력보다는 신체의 무게에 의한 외력이 더 큰 상황이에요. 근데 외력은 변해 안 변해요? 안 변하죠. 여기서 뭐만 변하는 거예요? 내력 F하고 여기 내력 F 얘만 변하는 거예요. A하고 B만. 근데 외력 F G로 할게요. F G랑 비교하면 얘네는 안 변해요. 그죠? 똑같은 애예요. 근데 여기서 누가 더 큰 거예요? 얘가 더 큰 거죠? 여기서는 누가 더 큰 거예요? 얘가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굽혀진 거죠. 그래서 신장성 수축했고 상완 이두근이 무슨 일이 있어요? 음의 일이 있어요. 근데 아까 제가 설명했던 얘기는 뭐예요? 이렇게 여기를 보통 이렇게 발을 이렇게 내려놓고 이렇게 잡잖아요. 잡아당기면 초기엔 누가 주동근이 돼요? 상완 이두근이 주동근이 되죠. 무슨 수축? 단축성 수축. 그러면서 제동을 걸기 시작하면 상완 삼두근의 신장성 수축을 하게 되겠죠. 그럼 이런 근수축 형태의 특징을 보면 가는 어떻게 됐어요? 근육이 짧아지면서 나는 근육이 길어지면서 장력을 발생시켰어요. 특성이 다른 이유 여기서 얘기하고 있죠. 외력에 비해서 내력이 큰 상태죠. 얘는 내력이 외력보다 아니 그렇게 합니다. 외력보다 내력이 작은 상태죠. 그렇죠? 똑같은 문제가 또 출제됐죠. 다음과 같은 바벨 올릴 때와 내릴 때 수축하는 견관절이에요. 어깨 관절이죠. 주동근의 명칭을 쓰고 그 주동근의 근수축 특성을 등장성 근수축 형태 중에서 골라 쓰세요라고 얘기했어요. 아까 이제 팔을 폈으니까 또 펴는 근육인 거죠. 근데 어디 근육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주동근이 요 대흉근이냐 아니면 광배근이냐 이걸 가지고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위로 올리는 근육은 대흉근은 뭐 하는 애예요? 팔을 내전시켜주는 애란 말이에요. 광배근은 팔을 외전시켜주는 애겠죠. 지금 뭐예요? 위로 올렸으니까 내전시키려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대흉근이 주동근이고 무슨 수축하겠어요? 단축성 수축하겠죠? 그러니까 이거 수평 내전이다 외전에 표현하긴 그러니까 그걸 쓰라는 얘기까지는 안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반대죠. 대흉근이 무슨 수축해요? 신장성 수축하죠. 자, 그럼 여기서 하나만 더 합시다. 바벨의 무게는 100N이에요. 올리는 거리는 1m 올렸어요. 그럼 몇 뉴턴미터 일을 한 겁니까? 100Nm의 일을 한 거죠. 자, 밑으로 100Nm만큼 여긴 플러스 일을 한 거죠. 여기는 100Nm의 힘은 위로 작용했지만 물체는 아래쪽으로 1m만큼 이동해서 내려왔어요. 그렇죠? 그럼 역시 100Nm의 일을 한 거죠. 무슨 일을 했어요? 음의 일을 했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들었다 내리면 일을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죠. 왜냐면 나는 실제로 올렸다가 내린 상태로 가만히 있으면 실제 움직인 변이는 0이 돼 버리는 거죠. 한 일은 없는 거죠. 자, 스쿼트 동작입니다. 자, 그림과 같은 하프 스쿼트 동작의 앉는 자세에서 무릎 관절의 운동 형태와 주동근의 명칭, 주동근의 근수축 형태를 바르게 쓰래요. 아니, 지금 무릎 관절이 굽혀졌으니까 무슨 형태예요? 굽힘이죠, 뭐. 굴곡된 거죠. 더 얘기할 것도 없죠. 굴곡된 거예요. 주동근의 명칭은 이게 대퇴 4둔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여기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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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그렇죠. 우리 근전도 실험을 하면 이 상태에서 근육에 양쪽에 다 낄 거 아니에요. 딱 움직이면 이쪽부터 와요. 딱 이쪽으로. 뭐부터 시키는 거예요? 굴곡 먼저 시켜요. 이렇게 시키고 그 다음에 여기서 타다다닥 걸려요. 이렇게. 그러니까 주동근이 원래는 두 가지가 돼야 되죠. 햄스트링의 단축성 수축, 그 다음에 대퇴사두의 신장성 수축,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근데 여기서는 그런 건 없어요. 근데 요 전 과정에서 누가 주동근이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내면 안 돼요. 그러니까 동철선생님이 너무 잘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살짝 굽혀져 있는 상태이거나 뭐 이런 상태에서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굽혀진 상태에서는 이미 체중에 의한 뭐가 생기는 거예요. 토크가 생기고 있는 거기 때문에 대퇴사두는 버팀근이 되죠. 그래서 주동근은 누구예요? 대퇴사두예요. 대퇴사두는 무슨 근육이에요? 푯근이죠. 근데 푯근인데 굴곡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음의 일을 하고 있는 거죠. 등장성 수축인데 무슨 수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등장성 수축인데 신장성 수축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요? 네.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음의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 비복근도 마찬가지겠죠? 여기 비복근도. 그럼 비복근 무슨 수축할까요? 관절의 운동에 여기를 얘기하면 무슨 굴곡되고 있어요? 등이 들어 올려진 거잖아요. 족족 굴곡되고 있는 거예요? 배축 굴곡되고 있는 거예요? 배축 굴곡되고 있죠? 그죠? 네, 배축 굴곡. 그 다음에 주동근은 뭐예요? 비복근. 무슨 수축하고 있는 거예요? 신장성 수축. 그렇죠? 네. 지뢰입니다. 세 문제만 더 볼게요. 세 문제. 이거는 쉬우니까. 자, 인체지뢰와 관련된 다음 질문에 답하세요. 인체지뢰의 3요소인 힘, 지렛대, 축에 대응하는 인체지뢰의 각 요소를 쓰세요. 그러면 힘은 뭐예요? 그냥 이게 힘은 뭐라고 쓰면 될까요? 근육의 착점에 작용한 근력 이렇게 썼는데 그냥 근력 이렇게 하면 되죠. 예. 지렛대는 뼈고 축은 관절 이렇게 쓰면 되죠. 지렛 종류별로 힘점, 저항점, 축의 상대적 위치 이거 중요했죠? 아까 지뢰는 뭐는 변화되지 않는다고요? 일의 양을 변화시키지 않지만 뭐의 길이에 따라? 힘팔과 저항팔의 상대적 길이에 따라 힘과 거리, 속도의 이득과 손실이 달라진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일종 지뢰는 힘과 저항점 사이에 축이 있었고 힘팔과 저항팔의 길이가 같으면 힘의 방향만 바꿔줬죠. 그렇죠? 그러나 축이 힘점 쪽에 위치하면 저항팔의 길이가 길어지기 때문에 힘에는 손해, 거리엔 이득이 되죠. 이렇게 얘기해도 이해되시죠? 축이 저항점 쪽에 가까워지면 힘팔의 길이가 길어지는 거죠. 그러면 힘의 이득, 거리엔 손해를 봐요. 나는 먼 거리를 움직여야 조금밖에 못 움직인다 이 뜻이죠. 이종지뢰는 힘점과 축 사이에 저항이 위치해 있어요. 언제나 힘팔의 길이가 저항팔의 길이보다 길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힘의 이득이 생겨요. 하지만 힘팔의 길이를 어떻게 변화시키느냐에 따라서 또는 저항팔의 길이를 어떻게 변화시키느냐에 따라서 힘의 이득과 손실이 달라져요. 그죠? 3종지뢰는 저항과 힘점 사이 언제나 힘점이 위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힘팔보다 저항팔의 길이가 길어요. 그래서 저항팔의 길이를 또 어떻게 변화시키느냐, 힘팔의 길이를 어떻게 변화시키느냐에 따라서 힘의 이득과 손실이 결정되죠. 또는 거리와 속도의 이득과 손실이 결정되겠죠. 우리가 운동할 때 가장 많이 나타나는 인체지뢰 종류는 몇 종지뢰예요? 3종지뢰죠. 우리 3종지뢰 인체는 어떤 거를 발현하기 좋게? 파워를 발현하기 좋게. 그죠? 근데 파워는 힘 곱하기 속도잖아요. 3종지뢰 하면 뭐가 증가해요? 분절 끝 속도가 증가해요. 그러니까 파워를 발현하기 좋죠. 자, 이 문제 볼게요. 자, 그림은 동일한 사람이 두 가지 형태의 팔굽혀펴기인 A 동작과 B 동작을 수행하는 상황이래요. 그러니까 A 동작은 뭐 하는 동작이에요? 굽히는 동작이죠? 굽힘.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면 굽힘이죠. 그죠? 근데 이렇게 반대로 하면, 위로 올라가면 펴이죠. 네, 그래서 이게 굽힘인지 편인지 아직 몰라요. B 동작도 밑으로 내려가면 굽힘일 거고 위로 올라가면 펴이겠죠. 근데 뭐가 달라졌어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얘는 축이 여기에요. 근데 얘는 축이 어디에요? 여기에요. 그죠? 네, 축이 여기에요. 일단 여기서 봅시다. 체중 A하고 체중 B하고 비교해보면 얘하고 얘 중 누가 더 무거워요? A가 더 무겁죠? 그렇죠? 그 다음에 축으로부터 무게중심까지의 거리. 이게 뭐가 되어요? 저항팔이 되겠죠? 여기 R이 저항이고요. 그럼 여긴 RA예요. 그쵸? 여기 힘이 이렇게 작용할 거 아니에요? F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뭐예요? FA가 되겠죠. 힘팔이 저항팔보다 기니까 이종질의 형태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지금 여기 지금 체중도 그렇고 우리 모멘트 팔의 길이 DA하고 DB하고 비교하면 여기 누가 길어요? DA, DB 누가 더 길어요? 얘가 더 길죠? 네, 얘가 더 길어요. 그쵸? 네. 근데 힘팔 FA 힘팔 FA의 길이 여기 힘팔 FA의 길이 A의 B 여기 A 이렇게 쓸게요. 네. 누가 더 길어요? 얘가 더 길죠? 왜냐면 힘팔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고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니까. 그쵸? 그럼 여기서 문제 다 나왔어요. 자, A하고 B 중에 누가 더 쉬울까요? B가? 너무 쉽죠? 우린 당연히 무릎 대고 하면 쉬워요. 이유를 얘기해 보세요. 첫째, 왜 쉬워요? 저항팔의 길이가 짧아졌기 때문에. 그거 맞긴 하죠.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뭐가 줄어들었어요? 체중이 줄어들었어요. 들어야 할 부하가 줄어들었어요. 그 첫 번째 하나. 그 다음 두 번째. 모멘트 팔의 길이가 줄어들었어요. 일단 요 요인을 배제하고 나머지는 다 똑같다라고 얘기한다면 모멘트 팔의 길이가 줄어들었어요. 저항에 의한 저항팔의 길이가. 근데 비교해 보면 여기 흰팔이라고 할게요. 여기 흰팔. 요만큼 흰팔이고요. 요만큼이 저항팔이에요. 지금 저항팔이 어디 쪽으로 갔어요? 흰팔 쪽으로 갔죠? 자, 여기 흰팔이에요. 흰팔의 길이는 이만큼이고 저항팔의 길이는 이만큼이에요. 누가 더 상대적으로 더 큰 비율을 차지할까요? 저항팔의 길이가. 얘가 전체 여 중에 여기 차지하는 비율이 많을까요? 여기 수 중에 여기 차지하는 비율이 많을까요? 얘가 더 차지하는 비율이 많겠죠? 저항이 힘점 쪽으로 가까워지고 있어요. 몇 종질에서? 이종질에서. 기계적 이익이 뭐였죠? MA는 저항팔분의 힘팔의 비율이에요. 근데 저항팔이 점점 길어지고 있어요. 그럼 뭐에 가까워져요? 1에 가까워지는 거죠. 근데 얘가 짧았다면 뭐요? 1보다 많이 컸겠죠. 근데 점점점 1에 가까워지면 그 저항팔의 길이가 힘팔의 길이 가까워졌으면 기계적 이익은 1에 가까워져요. 그러니까 힘의 손해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보다는 얘가 힘에 더 손해를 보는 동작이에요. 이렇게 보면 힘의 이득을 보는 장사죠. 기계적 이익이 얘가 더 커요. 이거 문제가 나오겠죠. 이런 문제가. 그래서 나머지는 이전의 문제하고 똑같은 거고요. 그래서 A 동작보다 B 동작의 수행하기 더 어렵습니까? 반대죠. 네, 더 쉽죠. B 동작이. 팔꿈치 관절을 기준으로 할 때 A에서 A 다시 밑으로 내려오는 굽혀지는 동작은 신전입니까? 굽힘이죠. 네, 굴곡이라고 얘기해요. A에서 A 다시 운동을 일으키는 상완 주동근은 상완 이두근입니까? 삼두근이죠. 그럼 뭐 조건이 있어야 되지 않아요? 상완 이두근이 될 수는 없어요? 이러면 안 됩니까? 되지요. 근데 그렇게 운동하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운동은 이런 운동이다라고 얘기, 상한 삼두근과 대흉근을 발달시키는 운동이니까 주동근은 그래야 된다는데 이런 운동도 할 수 있는 거니까 따지고 보면 그렇게 얘기하면 뭐 할 말 없는 거죠. 근데 그렇고요. B에서 B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편동적이죠. 운동을 일으키는 주동근에는 신장성 수축을 하고 있습니까? 올라가는 건 상완 삼두근이 주동근이 되어서 펴주는 동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동근은 무슨 수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단축성 수축을 하고 있는 거죠. A 동작에서 무게에 의해 발생되는 토크는 그 무게와 우리 모멘트 팔의 길이를 곱한 값입니까? 그쵸? 토크는 뭐예요? 토크는 F 곱하기 D니까. 그죠? 맞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공식을 물어보는 문제도 꽤 여러 번 나왔었죠. 그 다음에 이 문제까지만 합시다. 자, 다음은 대퇴 4두근과 햄스트링을 주동근화하는 레그 프레스 운동에 대한 설명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대퇴 4두근은 뭘 하는 애죠? 고관절에, 그러니까 슬관절에 신전을 일으키는 주동근이고, 햄스트링은 물론 이제 슬관절에도 영향을 주지만 주로 고관절을 축으로 해서 다리를 펴주는 운동을 해주는 주란 말이에요. 괄호에 기억에 해당하는 그림의 기호와 니은에 해당하는 관절명을 차례대로 쓰세요. 그림 A와 B는 동일인이며 원판의 무게와 높이는 같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A 같은 운동과 B 같은 운동, 일단 어디가 편할까요? B가 좀 편할까요? 그래서 몸에 이제 가깝게 붙여서 들어 올리니까 이 B가 좀 편할 것 같아요. 하지만 부하는 다를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동일 근육군이라도 자세에 따라 근부하 정도가 달라진다. 원판을 수직으로 밀어 올릴 때, 원판은 지금 요 운동만 한다는 거죠. 요 운동만. 밀어 올릴 때 그림 A와 B 중에서 어떠한 자세는 어떠한 관절이 회전축에서 무게 작용선에 이르는 모멘트암이 더 길기 때문에. 그럼 모멘트암을 따져봐야 됐죠. 그러면 부하가 가해지는 힘의 연장선, 이게 힘의 연장선이란 말이에요. 힘의 연장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힘의 연장선으로부터 축까지 이르는 거리, 여기가 모멘트암이죠. 이게 어디에 걸리겠어요? 부하가 지금 슬관절과의 거리니까 어디에 걸리겠어요? 여기 걸리겠죠. 여기. 그죠? 여기 보니까 여기는 쭉 거의 축을 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햄스트링에 걸리는 부하는 거의 없을 것 같아요. 부하가 거의 없다기보단 모멘트암이 거의 없는 거죠. 그죠? 근데 여기 보면 힘의 연장선 축까지 여기에요. 지금 여기 역시 뭐 여기 부하 걸리겠죠. 근데 여기는 부하가 많이 걸릴 것 같은데 여기 부하가 조금 걸릴 것 같아요. 왜? 이 원판이 가하는 힘과 모멘트 팔의 길이가 짧기 때문에 얘가 상대적으로 부하가 적게 느껴지는 거죠. 여기는 지금 여기는 뭐가 생겼어요? 모멘트 팔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토크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원판이 내리 누를 때 이 햄스트링의 부하가 굉장히 크게 느껴질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A와 B 중에서 어떠한 자세는 어떠한 건 해주실 무게의 작용선이 이른 모멘텀이 더 길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두 가지를 쓸게요. 자, A 자세는 B 자세보다 작용선 모멘텀이 더 길기 때문에, 그럼 어디 관절? 슬관절. 그게 되겠죠? 다시 B 자세는 어디? 고관절. 그쵸?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근데 모멘텀 길기 때문에 햄스트링에 더 큰 부하를 준다. 여기 부하를 준다는 거죠. 그죠? 그럼 어딜 얘기하는 거예요? B 자세는 고관절을 축으로 할 때 햄스트링에 더 많은 부하를 주기 때문에 더 힘들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 반대로 슬관절로 바꾸면 여기는 햄스트링이 아니라 뭐라고 바꿔야 돼요? A 자세는 슬관절 해준 축에 더 크기 때문에 대퇴 4두근에 더 큰 부하를 준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문제를 풀어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문제들도 또 이제 계속해서 나올 수 있는 문제고, 앞서 조금 전에 살펴봤던 문제처럼 이런 문제 얘기하면 흰팔과 저항팔의 상대적인 길이에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부하가 더 클지 적을지를 느낄 수 있는 거니까, 이런 것도 한번 자세히 살펴보다 보면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